경기도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은 함께 작은 자재 유통업을 꾸려오셨어요. 아빠가 거래처와 현장을 챙기는 동안 엄마는 사무실에서 장부와 직원들을 관리하는 패턴이었고, 두 분은 정말 잘 맞는 동료이자 부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부모님은 늘 검소하셨어요. 가게에 갈 때도 아빠는 늘 같은 점퍼만 입고 다니셨고, 엄마도 명품이라고는 평생 가까이 하지 않으신 분이었거든요. 저에게도 돈 자랑은 가장 값싼 자랑이니 절대 하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고, 그 가르침이 어찌나 깊이 박혔는지 학창 시절 내내 밖에서 부모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을 정도였네요. 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부모님에겐 늘 배울 점이 많았어요. 가게에 누가 왔다 가면 엄마는 늘 그 사람에 관해 한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보다 어떤 사람인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었죠. 사람을 볼 때 첫인상이 너무 좋기만 하면 한 번 더 봐라 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 전 너무 어려서 그 말을 그저 어른들의 흔한 잔소리로만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는 한 화장품 회사 상품기획팀에서 몇 년을 일했습니다. 야근이 잦고 출장도 많은 편이라 또래 친구들에 비해 결혼이나 연애에는 통 관심을 두지 못한 채 정신없이 살았네요. 그러다 한 번은 회사 내부에서 큰 분쟁에 휘말려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제가 맡은 라인에 실적을 두고 다른 팀에서 시비를 걸어왔는데, 회사가 그 일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지 않아서 한동안은 출근 자체가 무서울 정도였죠. 그 무렵 부모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랑 같이 일하는 건 어떠니? 그렇게 밖에서 마음고생하느니 가족 옆에서 편하게 일하는 게 낫지. 어차피 너한테 물려줄 거였으니 너도 미리 배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 엄마는 늘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듯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마치 별일 아닌 듯, 하지만 듣고 나면 마음이 흔들리도록 말이에요. 저도 마침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터라 한동안 고민한 뒤에 결국 사표를 냈죠. 처음엔 거래처 관리 정도만 맡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업과 신규 거래선 발굴까지 제 손으로 챙기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빠가 절 두고 딸이 나보다 낫다며 농을 하실 정도가 됐고요. 기존에 맡은 일 외에도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 교육까지 직접 챙기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는 동안 저는 새 일을 배우는 것에 푹 빠져 지냈네요. 가끔 친구들이 너 결혼은 안 해? 비혼주의야? 라고 물으면 그저 웃어 넘기곤 했죠. 그땐 정말로 그게 큰일 같지 않았거든요. 부모님 두 분이 정정하시고 가게는 잘 굴러가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무탈하고, 그 평온함이 제 삶의 기본값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한편으론 결혼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굳이 누군가와 가정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이대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인생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을 깨트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대로의 삶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랑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사랑을 알려준 사람을 그때 만난 거였죠.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건 친척 언니 결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백화점에 간 거라 이것저것 사게 되면서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매장 사이를 두리번거리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누군가와 어깨가 부딪히면서 쇼핑백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그 안에 있던 화장품 상자가 바닥에 뒹굴었고 안에 든 유리병이 그 자리에서 깨져버렸습니다.
어떡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제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허리를 굽혀 깨진 조각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제가 손사래를 쳤죠. 아니에요. 제가 길을 막고 있던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매장 어디예요? 새 걸로 사드릴게요. 거듭 거절했지만 그 사람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같은 매장까지 갔어요.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화장품을 새로 받게 됐죠. 그러면서 매장을 나서기 전에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정말 결례를 했네요. 그 사과의 의미로 다음에 차라도 한 잔 사고 싶어요. 연락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이미 새 거로 받았잖아요. 사실 이건 그냥 밖에서 다시 뵙고 싶다는 뜻이기도 해요. 평소 같으면 그 자리에서 거절했을 거예요. 모르는 남자가 다짜고짜 번호를 물어보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거절이 되지 않았네요.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 고닫고 부탁하는 그 태도에도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거든요. 그 첫 만남을 시작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주 보는 사이가 됐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곱상한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어찌나 깔끔한지 옷차림이며 머리며 어느 한 군데도 흐트러진 데가 없었죠. 작은 광고 대행 일을 한다고 했고 본인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더군요. 저도 비슷한 업계 일을 해본 터라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그는 한결같았어요. 약속 시간보다 항상 일찍 와 있었고 옷차림은 늘 단정했고 식당에서도 종업원들에게 깍듯했죠. 가끔 카페에 앉아 있다가 옆 테이블에서 누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해도 한 번도 인상을 쓰지 않았어요. 단지 저에게 신경 쓰이면 자리 옮길까 하고 먼저 물어보는 식이었죠. 한 번은 함께 길을 가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노부부가 짐을 옮기는 걸 보고 남자친구가 자연스럽게 가서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노부부는 한참을 손을 잡고 고맙다고 인사하셨고 남자친구는 그저 별것도 아닌데요 하며 웃어 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반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작고 사소한 일들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았어요. 어디서든 언제든 반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사람이기에 계속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애 1년쯤 됐을 무렵 아빠가 오랫동안 알아오시던 지병이 갑자기 악화되었어요.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복 기간이 길어서 그동안 누군가는 곁에서 챙겨드려야 했죠. 부모님 사업의 거래처를 거의 혼자 도맡고 있던 저는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웠고 엄마도 연세가 있으셔서 혼자 간병을 감당하시기엔 무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내가 시간 되는 만큼 병실 지킬게. 자기는 일만 신경 써. 무슨 소리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 가족 일이니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나도 곧 가족 될 사람이잖아. 안 그래? 미안해하지 마. 처음엔 정말 미안해서 거절했지만 남자친구는 정말로 자기 시간을 쪼개 병원에 왔어요. 아침 일찍 들러 아파 식사를 챙기고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엄마가 잠시 집에 다녀오시는 동안 곁을 지켰죠. 본인 사업도 챙겨야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느냐고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답을 했고요. 내 일은 좀 늦어도 돼. 지금 나한텐 자기랑 자기 가족이 우선이지. 한 번은 너무 미안하고 염치 없어서 병원 로비에서 그를 붙잡고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괜찮아? 자기가 이렇게 잘해주는 게 난 너무 고맙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 남자친구는 잠깐 생각하더니 살짝 웃으며 답하더군요. 타이밍을 못 잡아서 아직까지 말 못했었지만 사실 난 부모님 두 분 다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 그 뒤로는 친척집을 좀 돌다가 일찍 독립했지. 그래서 부모님을 걱정하는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알아. 옆에서 누가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얼마나 큰지 내가 그때 못 받아서 아는 거지.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고마우면 그냥 받기만 해.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단 걸요. 그전까진 부모님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가 없기에 뭔가 사연이 있구나 싶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미안. 정말 몰랐었어. 내가 말 안 했으니 모를 수 있지. 괜찮아. 다 지난 일이고 자기한텐 말해야 할 것 같아서 한 거야. 어차피 알게 될 테니까. 친척이라고 해봐야 명절에 얼굴 한번 보던 두어 분 정도밖에 없다고 했고 그 외에는 정말 혼자 자라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컸을까 싶어서 신기했어요. 남자친구의 말에 한참 동안 그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싶었죠. 그날 이후로 아빠도 남자친구를 정말 사위처럼 여기시기 시작했어요. 침대에 누우신 채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자네가 와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 라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코끝이 시큰해지곤 했네요.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까지 병실을 지키고 다음날 출근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저런 사람 어디 가서 또 만나겠니 라며 저에게 거듭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희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빠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발인 날 남자친구는 상조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은 채 손님들을 맞았고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사위 참 잘 뒀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참 뒤 어느 날 남자친구와 마주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우리 결혼하자. 남자친구가 정말 환하게 웃으며 답하더라고요. 네가 원하면 언제든. 그 답에 모든 게 결정됐어요. 그 무렵 저에겐 남자친구가 인생의 가장 안전한 선택지였습니다. 평생 옆에 두고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있었죠. 엄마도 저희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빠도 분명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 측 친척 자리에 앉으신 분은 정말 두어 분뿐이었고 친구나 회사 동료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가족이야 뭐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혼자 컸다는 사람이니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는 지인이나 친구도 없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은 정신이 없어 굳이 그 자리에선 말하진 않다가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 회사 사람들은 왜 아무도 안 왔어?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나? 내가 사람 사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냥 일만 하는 사이가 편해. 민망한 질문이기도 하니까 거기서 더는 묻지 않았죠.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됐는데 막상 한 집에 살아보니 제가 남편에 대해 아는 게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걸 자주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선 남편은 출근 시간이 생각보다 더 들쭉날쭉했어요. 어떤 날은 새벽에야 들어왔고 어떤 날은 오후 늦게 일어나 나갔죠. 일 때문에 그렇다고는 했지만 그가 정확히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 잘 몰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한 묻기도 어려웠어요. 함께 사는데도 어쩐지 그 사람에겐 저에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고 휴대폰이 울려도 늘 다른 방에 들어가서 받는 식이었거든요. 어쩌다 무슨 전화냐고 물으면 그냥 거래처 일이야, 별일 아니야 라는 답이 돌아왔죠. 그 답이 너무 짧고 명확해서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혼집에 누군가 초대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평소에 친하다는 사람 이름조차 한번 들어본 적이 없네요. 부부 사이에 이 정도 거리가 정상인지 아니면 이상한 건지 가끔 헷갈렸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차차 알아가면 되겠지 싶었고요. 가끔은 제 친구들이 저녁이나 같이 먹자며 부부 동반으로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그날따라 일정이 있다며 한 번도 함께 나가주질 않았어요. 내향적인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자리를 싫어할까 싶기도 하고 불편하면 안 나가는 게 맞지 싶기도 해서 언제나 생각이 복잡했죠.
그래도 함께 있을 때 남편은 늘 다정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챙겨주고, 피곤해 보이면 어깨를 주물러주고, 시간이 날 때면 함께 나들이도 꼬박꼬박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정함 속에서 자꾸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이야기를 곧잘 풀어놓는 편이거든요. 일터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고, 그 말에 어떤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까지 시시콜콜하게 늘어놓는 게 저에겐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가도 막상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한기로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잘했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런 짧은 한마디로 마무리되는 시기였죠. 그 뒤로 더 깊은 이야기를 잘 이어가지 않았고요. 한 번은 거래처 사장님과 크게 다툰 일이 있어서 집에 와서 한참 푸념을 늘어놨는데 남편은 다 듣고 나서 그저 너무했네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무엇이 너무한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던 걸까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듣곤 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 안쪽까지는 가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막혀버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반대로 남편 본인의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가령 아주 가벼운 이야기조차 말이에요. 요즘 어떤 일이 잘 풀리고 어떤 일이 어려운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조차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어요. 가끔 제가 먼저 오늘은 어땠어? 하고 물어보면 그냥 똑같지 뭐 라는 답이 돌아왔고요. 어디서 누굴 만났느냐고 물으면 회사 사람들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말했어요. 연애 때는 그래도 자기의 상태를 어느 정도 말해줬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냉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잡고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있잖아. 가끔 난 자기랑 같이 있는데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기는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나한테 이야기 안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결혼한 이후로 심해진 것 같은데 무슨 이유라도 있어? 남편은 잠깐 말이 없다가 제 손을 잡고 답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일하면서 사람들이랑 거리 두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 자기한테까지 그러는 줄은 몰랐어. 신경 쓸게. 그 사과에 또 저는 바보같이 마음이 풀렸어요. 어쩌면 그 사람 입장에서도 가족 없이 혼자 자란 시간이 길어서 그런 거겠지 싶었고요. 오히려 제가 너무 다가가서 괜히 남편을 지치게 하지 말자고 다짐했네요. 그날 이후로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일에 대해선 굳이 캐묻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부부 사이에도 어느 정도 거리는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서로의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땐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거리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새벽에 잠에서 깨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거실에 나가보면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통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통화 소리는 늘 너무 작아서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요. 이제는 익숙한 모습인데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신혼 1년이 지날 무렵부터 남편의 일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며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퇴근할 때 한껏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와서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한숨을 쉬었고요. 또 어떤 날은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얼굴로 출근했죠. 그러던 어느 오후에 남편이 작은 접촉사고를 한번 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뒤에서 살짝 박은 사고였는데 어쩐 일인지 상대가 합의금으로 요구한 액수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많이 큰 편이었어요. 사고로 정신이 좀 멍한 것 같다는 둥, 한동안 출근을 못하게 됐다는 등의 이유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미안해하며 자기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죠. 미안한데 내가 지금 회사 자금이 좀 묶여있어서 목돈을 한 번에 빼기가 어려워. 혹시 자기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모습이 안쓰러워 친정엄마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돕겠다고 하셨고요. 사위가 사정이 그렇다는데 외면할 수 있겠니? 갚는 건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래. 남편은 정말 울듯한 얼굴로 고마워했네요. 반드시 갚겠다고, 장모님께 평생 잘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사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중에 베란다 쪽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전에는 본 적 없는 아주 무미건조하면서도 가벼운 말투였어요. 얻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짧은 한마디였는데 그 말이 며칠 동안 마음 한쪽에 걸렸어요. 하필 사고를 낸 이 시점에 저런 말을 하는 게 뭔가 이상했지만 상황을 모르니 정확히 무엇이 이상한지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 남편을 추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날 내내 그 말을 한참 곱씹어봤지만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어요. 그저 일을 하던 중이었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요. 그러다 며칠 후 우연히 남편의 차에서 모르는 사람의 명함 한 장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차 안 청소를 도와주다가 콘솔 박스에서 떨어진 거였는데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이 어쩐지 광고 일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죠. 이거 어디 명함이야? 거래처야? 아, 그거? 지난번에 미팅 갔다가 받은 거야. 일은 같이 안 했어. 대수롭지 않은 듯 넘기기에 저도 그냥 잊어버렸죠. 그 명함의 회사 이름이 며칠은 기억에 남아 있었지만요.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 그때부턴 차라리 모르는 편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초연해지기로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일이 흔들리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지던 무렵 오랜만에 동창 모임 자리가 잡혔습니다. 기분 전환 겸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서 한참 연락이 끊겼던 학창시절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원래 엄청 가까이 지내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져서 소식이 끊겨버린 상태였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 친구가 동네 외곽에서 무허가 카드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흉을 봤어요. 쟤 어쩌다 저렇게 됐냐. 학교 다닐 땐 우리 중에 제일 잘 될 것 같은 애였는데 듣자하니 그 카드방에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다닌다더라. 솔직히 가까이 하기 좀 그렇지. 솔직히 저도 처음엔 걱정이 좀 됐어요. 하필 그런 일을 한다니. 무슨 사정이 있길래 그러나 싶었고요.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그 일 왜 시작하게 된 건데? 친구는 잠시 컵을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사실 엄마가 오래전부터 편찮으셨어. 큰 병이라 병원비가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거기다 동생 학비도 있고. 처음엔 다른 데서 일하다가 그게 막혀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빚만 다 갚으면 바로 손 털 거야. 그때까지만 견디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그 말을 들으니 어쩐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았어요. 상황이 좀 어려워졌지만 친구는 학창시절 그대로였어요. 사람을 대하는 결도, 말투도, 성향도, 웃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모양까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기 사정을 구구절절 늘어놓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거짓말로 포장하려고도 하지 않았죠. 매달 얼마씩 갚고 있고 앞으로 몇 년이면 다 정리된다는 계산까지 분명한 걸 보니 친구의 말이 사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오히려 그렇게 떳떳한 모습이 더 짠하게 다가왔네요. 사람이 그렇게 사는 데에는 다 그만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요.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지기 전에 친구가 제 손을 한번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있잖아. 다른 애들은 다 나를 색안경 끼고 보는데 너만은 그렇지 않더라. 따로 차 한잔 마시자고 불러준 것도 그렇고. 고마워. 사람들이 한번 그런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 입으로 변명하는 것도 구차해서 그냥 듣고만 살았는데 오늘 너랑 이야기하니까 오랜만에 나도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죠.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친구는 가끔 늦은 밤에 메시지를 보내곤 했어요. 일을 끝내고 집에 가는 길이라며 오늘 어떤 손님이 와서 어떤 행편을 부렸는지를 농담처럼 풀어놓곤 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친구에게 작은 위안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즐겁게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가끔은 시간이 맞으면 점심도 같이 먹었어요. 친구는 늘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었고 자기가 데려간 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에 더 좋은 데로 데려간다며 진지하게 메뉴를 고민하곤 했어요. 그 모습이 학창시절 매점에서 같이 빵을 고르던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한 번은 친구가 점심을 먹으며 슬쩍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있었어요. 넌 결혼하고 어때? 행복하지? 그런 것 같아.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아?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 그런 것 같은 게 어딨어. 친구의 농담 섞인 말에 저도 웃어 넘겼는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며칠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네요. 그 무렵 남편이 다른 동료와 동업으로 작은 사무실을 차렸어요. 광고 대행 일에서 직접 광고 제작 쪽까지 넓혀보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직원도 2-명 뽑고 사업 미팅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했고요. 그런데 시작한 지 반년쯤 됐을 때 어느 새벽에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동업자가 잠적했어. 회사 자금 들고 나간 것 같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 자기랑 오래 알았다며. 분명 그랬는데. 미안해. 자기한테는 할 말이 없다. 남편의 얼굴은 정말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거래처에 줘야 할 돈, 직원들 밀린 월급, 사무실 임대료까지 한꺼번에 떠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며칠 동안 잠도 거의 못 자고 사방으로 뛰어다녔어요. 어떤 날은 새벽에야 들어와 그대로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고 어떤 날은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내뱉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정말 힘들고 안쓰러웠어요. 결국 친정엄마께 또 한 번 사정을 말씀드렸죠. 엄마는 잠시 고민하시다가 말을 꺼내셨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생겼다니 사위가 참 사람을 잘못 만났구나. 가게 자금에서 일부를 빌려주는 식으로 해보자. 결국 남편은 저희 친정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그땐 정말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자세로 엄마 앞에 앉아 말했죠. 어머님, 이번 일 정리되면 제가 어머님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됐네. 그런 거 바라고 준 게 아니니 일이나 잘 수습해. 이제 몸 잘 챙기고. 그런데 그 일이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일이 터진 겁니다. 남편이 예전에 친한 후배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그 후배 회사가 부도가 났다며 갑자기 큰 금액을 떠안게 된 거였어요. 그 일은 또 다른 거래처와 얽혀 있다며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남편은 한 번도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늘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한다고 했고 그럼에도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결국 제 쪽에서 손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자 엄마는 결국 한숨을 쉬며 말하셨어요. 사람이 안 풀리려고 하면 한꺼번에 안 풀린다더니 사위 사정이 정말 딱하네. 답답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딱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새벽엔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다가가자 황급히 얼굴을 닦으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고 웃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또 어떤 날은 새벽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해결하고 오겠다며 외박한 적도 있었고요. 다음날 아침에 들어온 남편 얼굴은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헬쑥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한 번은 남편이 사무실 임대료가 또 밀렸다고 이야기하기에 다시 한번 자금을 보태준 적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안 엄마는 굳은 표정으로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라고 거듭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은 곧 또 다른 마지막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다 갚을 거라는 약속이 있었으니 전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게 남편 쪽으로 흘러가는 돈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제 배우자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계산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흔들릴 때 다 같이 어깨를 받쳐주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동네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처음엔 익숙한 느낌이 들어 어디서 뵌 분인가 한참 갸웃거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셨어요. 아이고 성규처 맞지요? 결혼식 때 인사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네. 그제야 기억났어요. 결혼식 때 신랑 측 친척 자리에 앉으셨던 분 중 한 분이었거든요. 그날 정신이 없어서 얼굴까진 또렷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몇 안 되는 친척 어른이라고 인사를 받은 게 떠올랐어요. 반가운 마음에 잠깐 자리를 잡고 안부를 여쭈었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처음이었지만 의외로 대화가 잘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별 생각 없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댁이랑은 연락해요? 선규가 워낙 부모님이랑 따로 연 끊고 지낸 지가 오래돼서 우리도 소식을 잘 모르긴 해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해졌어요. 분명히 부모님 두 분이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 친척분은 지금 시댁과 연락하냐고 묻는 게 이해되질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여쭤봤어요. 시댁 어머님, 아버님 말씀이세요? 성규 씨가 연을 끊고 지내요? 그래요. 아는 사실 아니었나? 성규가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부모님이랑 사이가 영 안 좋다 보니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간 소식을 통 모르고 있었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런데도 표정이 변하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으면서 아 그러시구나. 저희도 자주는 못 뵙는 편이에요. 정도로 둘러댔죠. 그분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인사를 마치고 카트를 끌고 가셨고요.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마트에서 친척 어른 만났어. 결혼식 때 인사드렸던 그분. 그래? 근데 그분 말씀이 자기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던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남편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곧장 답이 나왔을 텐데 그날만큼은 한참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죠. 미안해. 자기한텐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정말이었어? 근데 난 그냥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며 살아. 어릴 때부터 날 방치해둔 사람들이거든. 성인 되고 나서는 자꾸 돈만 요구해와서 더는 감당이 안 되더라.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연 끊고 살아. 사람들한텐 그냥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게 편해서 그렇게 살아왔어. 진실을 말 못해줘서 미안한데 나에게도 그럴 사정이 있었어. 미안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안쓰럽다는 마음이 들어야 할 자리에 어쩐지 다른 감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부모님과 연을 끊은 사정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 왜 굳이 돌아가셨다고까지 말해야 했을까? 이 정도의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주 사고를 쳤다는 건 뭘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니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거듭 사과했어요.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야. 자기를 속이는 상황이 올 줄은 나도 몰랐어. 근데 한번 그렇게 말해버리니 진실을 말할 타이밍을 도저히 못 잡겠더라. 여전히 안쓰럽다기보단 찜찜한 마음.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이 다음 거짓말을 더 쉽게 하는 법인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하물며 그런 큰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결혼식 날 그가 친척들과 거리를 두며 인사를 받던 모습이며 가끔 본가 이야기가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리던 그 순간순간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날 밤은 유독 잠이 오질 않았어요. 옆자리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떠올려 봤어요. 결혼식 날 신랑 측 자리가 비어있던 풍경, 친구나 회사 동료가 거의 보이지 않았던 그 자리에 늘 두루뭉술하게 끝나던 이야기들. 그 모습들이 분명 제 안에 위험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쯤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평소 큰 병이 없으시던 분이라 크게 충격을 받았죠. 다행히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비가 필요한 상태였고 저는 회사 일을 조정하며 친정과 병원을 오가게 됐어요. 엄마가 입원하고 나서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바빠졌어요. 그동안은 친정 일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오겠다던 사람이 이번엔 일이 한창 몰리는 시기라며 병원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가끔 저녁에 한번 들러 짧게 안부를 묻고는 다시 사라지는 시기였고 그마저도 점점 하질 않았죠. 저는 그게 서운하다기보단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빠가 편찮으셨을 때는 자기 일을 다 미루고 병실을 지키던 사람이 왜 이번엔 이렇게까지 거리를 두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네요. 그게 정말 일 때문인지 믿음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며칠이 지났을 때 남편이 병원에 들러 저와 엄마 앞에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어요. 살펴보니까 친정자산 일부에 대한 관리 위임이 포함된 내용이었죠. 어머님 일 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어. 갑작스럽게 무슨 일 생기면 손 못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준비해봤지. 엄마는 의식이 흐릿하신 와중에도 손을 내저으셨어요. 선규야, 지금 이게 중요하니? 저도 화가 나서 곧장 남편에게 말했죠. 지금 엄마가 이 상태인데 재산 서류 이야기를 꺼낼 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상황 파악 안 돼? 격양된 제 목소리에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기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고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러고는 그 서류를 가방에 도로 넣고 병실을 나갔고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남편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숨겨온 일,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진 작은 부탁들, 그리고 엄마가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 들이민 그 서류까지 분명 뭔가 잘못됐는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감각이 며칠 동안 마음 한쪽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죠. 엄마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잠시 한숨 돌리던 무렵 동창 친구와 오랜만에 점심 약속을 잡았어요. 한참 머리가 복잡할 때라 친구 얼굴이라도 보면 좀 풀릴 것 같았거든요.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아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친구는 한참 제 푸념을 들어주다가 한마디를 보탰어요. 네가 그렇게까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면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닐까? 너 옛날부터 사람 잘 보는 편이었잖아. 그러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남편이 우릴 발견하고 자리에 잠깐 합석했어요. 정말 우연이었죠. 남편은 평소처럼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고 친구도 어색하게나마 웃으며 받았네요. 셋이 그렇게 잠깐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런 가벼운 것들이었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친구의 표정이 굳어가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엔 누구를 만나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주는 친구인데 그날만큼은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시선도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자리를 뜨고 난 뒤 친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 너 표정이 이상해. 네 남편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광고 대행 일하는데 왜? 친구는 잠시 컵을 만지작거리다가 가볍게 웃어 보였어요. 아니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사람 잘못 봤나 봐. 그렇게 화제를 돌렸지만 그날 친구의 표정은 끝까지 풀리지 않았어요.
헤어지기 직전이 돼서야 친구가 무거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죠. 언제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해줘.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너 요즘 좀 힘들어 보여서. 그 말의 무게를 그땐 잘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친구가 절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가볍게 받아 넘겼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 친구의 굳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평소엔 절대 그런 표정을 짓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차리는데도 친구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네요. 그래서 남편과 식탁에 마주 앉아 있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오늘 카페에서 만난 내 친구 있잖아. 자기 혹시 그 친구 본 적 있어? 아니, 처음 봤는데? 왜? 아니야, 그냥 물어봤어. 남편은 별 표정 없이 다시 식사를 이어갔지만 제 머릿속은 그야말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며칠 지나지 않아 친정엄마가 다시 위독해지셨어요. 한밤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의사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네요. 모든 게 새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았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쥐기도 어려웠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필 그날 야근이었거든요. 신호는 가는데 받질 않았어요. 메시지를 남기고 다시 한번 걸어봤지만 또 마찬가지였죠. 평소 같으면 늦은 시간에도 2번 안에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시 전화를 걸고 또 걸고 한참을 그렇게 신호음만 들었네요. 그러는 사이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가는 길에 늦으면 어떡하지? 엄마까지 가버리고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들이 동시에 들이닥쳐서 한참을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결국 혼자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새벽 시간 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머릿속이 온통 엉켜 있어서 신호도 놓치고 그대로 교차로에 들어섰다가 옆에서 달려오던 차와 부딪힐 뻔했죠. 상대차가 경적을 길게 울리며 지나갔고 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핸들 위에 엎드려 숨을 골랐어요.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더라고요. 겨우 정신을 차려서 다시 출발했지만 그 뒤로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예요. 도착하자마자 엄마 곁으로 달려갔는데 천만다행히 엄마는 아직 의식이 있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일단 고비는 넘긴 상태였지만 며칠은 곁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한테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새벽 2시쯤 잠깐 의자에 기대 눈을 붙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액정에 뜬 이름을 보니 바로 그 동창 친구였죠. 사진 보냈어. 빨리 여기로 와. 아무 생각 없이 저는 화면을 열었고 생각지 못한 상황에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어둑한 건물 안쪽 어느 건물 앞에 서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모습이 평소 제가 알던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날카롭고 지저분하고 차가워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곁에 금방 다녀오겠다는 메모 한 장을 남기고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차를 몰았어요. 친구는 건너편 도로 차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친구가 손짓하는 방향을 따라 골목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출입구 위에는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한 건물이 있었어요. 친구가 살짝 열려있는 연문 쪽으로 절 데려갔어요. 문틈으로 안쪽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한쪽 벽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켜져 있었고 다른 한쪽엔 사람들이 둘러앉아 카드 같은 것을 들고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누군가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고 옆에서 한 사람은 지폐 뭉치를 세고 있었죠.
그 한가운데 남편이 마치 그곳의 주인처럼 사람들을 살피며 무어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건들거리는 모습, 옆에 있던 사람의 어깨를 한 손으로 툭 치며 무어라 농을 던지는 걸 보니 확실히 다른 사람 같았죠. 한 손엔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지 확인하고는 그대로 화면을 뒤집어버리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무서웠어요. 전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다리가 떨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친구가 제 등을 토닥이며 차 쪽으로 다시 데려갔고 차 안에 앉자마자 모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카페에서 네 남편 만났을 때 내가 일전에 본 것 같다고 말했잖아. 처음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름도 같고 얼굴도 같고 분명 그 사람이 맞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줘. 네 남편 이 업계에선 많이 알려진 사람이야. 광고 대행 일 그런 거 아니라고. 저렇게 도박장 운영하는 게 본업이야. 직원 두고 손님 받고 사기꾼들이랑 같이 돈 굴리는 그런데 나랑은 차원이 달라. 그대로 비명을 지를 것만 같아 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러자 친구가 휴대폰을 꺼내 며칠 동안 남편을 따라다니며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 일부를 들려줬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분명했고 거기엔 익숙한 단어들이 섞여 있었어요. 친정, 가게, 돈 이런 말을 섞어가며 명확한 목표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모 정신없는 동안 한 번에 정리하자. 절망스러웠어요. 머릿속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한 번에 펼쳐졌죠. 동업자가 잠적했다던 그날, 후배가 부도 났다던 그날, 접촉사고로 합의금이 컸다던 그날, 그리고 엄마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 들이밀었던 서류 한 묶음까지 남편은 분명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친구가 절 달래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 일단 병원으로 돌아가. 엄마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우리 차분히 다음 단계 생각하자. 오늘 본 거 남편한텐 절대 먼저 말하지 말고.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친구가 절 직접 데려다 줬고 병원까지 가는 길 내내 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휴대폰에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한 통 들어왔어요. 그 부재중 알림이 그날따라 정말 무섭게 느껴졌네요. 그날 이후 저는 친구와 함께 조용히 모든 걸 거꾸로 짚어보기 시작했어요. 친정자산을 다시 확인해보니 남편의 손이 닿은 흔적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남편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친정에서 나간 자금의 흐름이 너무 비슷한 패턴이었고 금액도 적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전부가 어떤 정체불명의 회사 이름을 거쳐 결국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 걸 확인했죠.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쪽 업계 사람 두어 명에게 사정을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더 끔찍했죠. 남편은 정말로 외곽 어느 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겨온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서 사기꾼들과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자기 인맥을 통해 사람을 물어와 그 사람 돈을 빼내는 식으로 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와의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친정재산을 안정적으로 빼돌리기 위한 발판이었던 거예요. 백화점에서의 첫 만남도 아빠 간병도 친정에 보였던 그 모든 다정함도 전부 큰 그림의 일부였던 거고요. 부모님과 연을 끊었다는 이야기,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 회사 동료를 한 번도 데려오지 않는 일까지 모든 게 계산에 들어맞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만 며칠이 걸렸어요.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고 엄마 얼굴을 보는 것조차 무거웠죠. 엄마가 회복하시는 동안엔 절대로 이 일이 새어나가게 둘 수 없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친구가 제게 그런 조언을 해줬어요. 이대로 그냥 헤어지면 그 사람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 잘 알잖아. 저런 사람들은 절대 그냥 보내주지 않아. 준비 단단히 하고 시작해야 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며칠 동안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만났고
친정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회계사에게도 자료를 넘겼어요. 그동안 친정에서 나간 자금의 흐름, 남편이 거쳐간 회사 이름들, 그리고 친구가 확보해둔 통화 녹음 일부까지 한 곳에 모아 정리해뒀어요. 변호사분은 자료를 살펴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혼만 진행하기엔 자산 회수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쪽 일하고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게 회수도 빠르고 안전 이혼에도 유리합니다. 제 안전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그쪽 일이 형사로 가는 순간 본인들도 자기 사업 챙기느라 정신없을 겁니다. 그래도 안전한 쪽으로 미리 준비는 다 해두시는 게 좋죠. 거주지 옮기는 것, 번호 바꾸는 것까지 시기 맞춰서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갈래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한쪽은 이혼 소송, 다른 쪽은 그동안 빼돌려진 자금에 대한 반환 청구, 그리고 별도로 그쪽 일에 대한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수사기관으로 넘기기로 했죠. 그 모든 준비를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처럼 행동하며 진행했어요. 그 며칠은 정말이지 살얼음판 같았네요.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남편이 야근하는 사이 모든 짐을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정해진 날 저녁에 변호사 입회 아래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의외로 차분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가 한 일을 부정하지 않았고 도박장도 신분을 숨긴 것도 친정재산에 손을 댄 것도 다 인정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인정 뒤에 그가 꺼낸 말들이 진짜였어요. 그래, 속인 건 미안해. 근데 자긴 처음부터 내가 안정된 남자라서 좋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 안정이 어디서 왔을 것 같아? 결국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져다 준 결과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런 일인 줄 알았으면 싫다고 했었을 거야, 난. 장인 돌아가실 때 누가 곁을 지켰지? 장모 쓰러졌을 때 누가 널 살폈지?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면 너 잠은 편히 잘 수 있겠어? 그는 제가 흔들리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가장 약해지는 순간들만 골라서 그 위에 칼을 얹는 시기였죠. 다행히 옆에 변호사분이 계신 덕분에 더는 흔들리지 않고 겨우 자세를 바로잡았네요. 그 뒤로 며칠 동안 남편은 여러 가지 모습을 번갈아 보였어요. 어떤 날은 무릎을 꿇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매달렸고, 어떤 날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너랑 너희 친정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알지 않냐? 라며 협박했죠. 매달리다가도 다음 순간엔 표정이 싹 바뀌어 네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그 모든 모습이 정말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네요. 어쩌면 제가 그동안 알고 살았던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한동안 그런 식의 협박과 매달림이 반복되니 정말 무서웠어요. 결국 변호사 조언대로 친정과 함께 그가 알지 못하는 동네로 조용히 이사를 했고, 휴대폰 번호도 바꿨고 모든 SNS 계정을 정리했죠. 회사 출퇴근 동선도 바꿨고 친구가 며칠은 저희 집 가까이에서 같이 지내주기도 했네요. 이사한 첫날 밤 새로운 동네의 낯선 방에 누워있는데 그제야 숨이 쉬어졌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잠다운 잠을 잤죠. 이후에 남편은 결국 그 일로 형사 절차에 들어가게 됐어요. 도박장 운영과 사기 관련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고 그 안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 일부도 같이 정리됐죠. 친정자산 회수 절차도 함께 진행되어 그동안 빼앗겼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어요. 명의가 잘못 옮겨질 뻔했던 일부 자산도 위임 서류가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모두 멈췄고요. 회수가 시작되면서 그 사람이 저희에게서 뺏은 돈을 어떻게 써왔는지가 조금씩 드러났어요. 도박장 운영 자금 일부, 사기 사건 보상금 일부, 그리고 일부는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져 있던 상태였죠. 변호사와 회계사가 그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해 청구를 걸었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큰 줄기는 다 되찾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조정 자리에서 그는 저를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끝까지 갈 줄은. 생각보다 야가 빠졌네. 저는 잠깐 그를 마주봤어요. 처음 그 사람을 만났던 순간이 잠깐 떠올랐고 아빠 병실에서 그가 휠체어를 밀던 모습도 스쳐갔죠.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지만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고 있으니 이젠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 없었다는 걸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나랑 우리 가족 옆에서 명연기를 하느라고 힘들었겠네. 이제 진짜 당신 자리로 가서 살아. 그 비열하고 추잡한 자리에서 살며 다신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가 무어라 소리쳤지만 무시했어요. 변호사가 저를 따라 나오며 한마디 하셨죠. 오늘로 다 끝났어요.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을 나설 때 길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깥 공기는 그날따라 유난히 차고 맑았습니다. 그 일이 모두 정리되고 시간이 꽤 흘렀네요. 엄마는 거짓말처럼 천천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지금은 가벼운 산책도 하실 만큼 기력을 되찾으셨답니다. 저는 부모님 사업을 조용히 운영하면서 남는 시간엔 엄마와 함께 보내고 있어요. 평일 낮엔 함께 시장에 다녀오고 주말엔 작은 화분에 물을 주거나 오래된 사진첩을 같이 뒤적이며 시간을 보내요. 가끔 엄마가 아빠 이야기를 꺼내실 때면 둘이서 한참을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해요. 동창 친구는 이제 그 일에서 손을 털고 다른 일을 시작했고 우리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요. 친구가 제 인생에 그렇게 큰 사람이 되어 있을 줄은 저도 몰랐답니다. 가끔은 저희 집에 들러 엄마와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해요. 엄마도 그 친구를 정말 좋아하셔서 친구가 오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반찬을 준비하시기도 하고요. 엄마와 함께 사는 동네는 조용한 편이라 새벽엔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가끔 새벽에 잠이 깰 때면 정적만이 있을 뿐이죠. 그 정적 사이에서 다시 눈을 감으면 그 어떤 약보다도 깊은 잠이 와요. 그럼 어쩐지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지금 저는 그거면 충분해요. 지난 아픔과 상처는 이 사연을 보냄으로써 전부 떨쳐버리려고 합니다.